여러분들 저기 지난주에 부패하고 했지? 4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2. 그 다음에 혹시 저기 옛날 책 보는 학생들은 43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42페이지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패까지 했습니다. 부패까지 했고 오늘 42페이지에 이제 3번 보시면은 경찰 활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있죠. 거기부터 할 차례니까 그쪽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42페이지입니다. 거기 3번 경찰 활동의 이념적 기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잠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잘 보시면은 사회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제도들이 있냐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교육 받고 있죠. 교육도 하나의 제도고, 그 다음에 가족도 하나의 제도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 있잖아요. 경찰도 하나의 제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월급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니죠. 계좌로 다 이렇게 이체가 될 텐데, 자, 그런 거 금융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제도가 딱 생겨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사람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제도가 없으면은, 교육제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학원이나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까? 못 다니죠. 그럼 내 자식 누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제도가 없다라면은 돈 같은 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은행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관해야 되는데 땅 파서 묻어놓거나 냉장고에 숨겨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을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지켜야 되는데, 자, 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우리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합의를 하고, 자, 이제 그 합의를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약.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계약을 저희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저희는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계약서료 이제 큰 틀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 굉장히 많은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까?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서 제도가 만들어질 거고, 가족제도는 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경찰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도 따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금융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신금융법이나 또는 은행법 등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사회계약설 그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 굉장히 많은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제도가 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다 합의해서 만들어냈습니까? 합의를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회계약설이라는 내용인데, 자, 이 사회계약설을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하는 과정이요. 학자들 3명이 나올 텐데 그 학자들이 각각 사회계약설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홉스라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 로크라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 루소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이 3명의 학자들이 각각 사회계약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홉스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홉스는 자, 성악설 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성악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악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 있죠.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를 저희가 자연 상태
라고 이렇게 부를 텐데요. 자, 앞으로 법 공부하다 보면 이 자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자연인, 또 자연법,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자연이라는 게 이제 법학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자연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두 발로 걷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네 발로 걷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두 발로 걷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왜 두 발로 걷는 게 자연스럽냐? 라고 물었을 때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 다리 몇 개입니까? 두 개로 태어났으니까 두 발로 걷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앞으로 걷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뒤로 걷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앞으로. 왜 앞으로 걸어야 돼요? 씨발 그런 게 이유가 어디냐고. 그냥 당연하잖아요. 맞죠? 당연하니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왜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럼 또 속으로 씨발 그 이유가 어디냐고. 원래 그렇지. 이게 자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학에서 자연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들이 있죠. 자연이라는 표현을 붙인데. 자, 그럼 자연 상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자,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법과 제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다음 홉스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성악설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요. 나쁜 놈, 저도 나쁜 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법과 제도가 없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법과 제도가 없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눈 마주쳤잖아요. 그죠? 제 기분 좋습니까? 기분 더럽습니까? 나쁘겠죠. 뭘 보는데 씨부를 하면서 칼로 팍 쑤실 거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학생들 뭐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야, 그거 가져와. 해가지고 다 뺏어버리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법과 제도가 없고요.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항상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홉스입니다.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약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는 뭐냐면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 그랬죠. 그다음, 자, 다른 사람들이 비싼 거 가지고 있고 하면은 그걸 언제든지 뺏으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놈들은 내 걸 뺏으려고 할 거니까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항상 뺏으려고 하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때는 누가 제일 좋으냐면은 법과 제도가 없으니까 힘센 놈이 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약육 강식의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게 홉스라는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언제든지 뺏으려고 노려야 되고요. 또 뺏기지 않으려고 내 걸 지켜야 되고, 힘센 놈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죠. 내 생명, 내 신체, 내 재산이 잘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습니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한 놈들끼리 있죠.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과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회계약을 체결할 텐데, 자, 사람들은 일단 자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권은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연권을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선하게 행사할 거다, 악하게 행사할 거다. 악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악하게 행사하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너네가 직접 행사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다. 하나도 없으니까, 자, 자연권을 전부 다 군주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자, 양도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거죠. 전부 양도. 왜냐면 너네가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봤자 선하게 행사한다, 악하게 행사한다. 악하게 행사할 거니까 왕에게 전부 다 넘겨달라는 겁니다. 군주에게 전부 넘겨주고, 그 다음 군주는 자연권의 전부를 넘겨받았으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 군주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절대 군주가 야, 너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통치를 하면 그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 복종합시다 라고 합의를 합니다. 자,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네가 직접 행사해봤자 어떻습니까? 그냥 악하게만 행사할 거니까 너네가 행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국왕에게 싹 다 넘겨주고, 국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무조건 복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 내 신체, 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홉스의 사회계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태어날 때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이라는 출발점만 잘 잡으시면은 요 논리 전개는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 군주가 있잖아요. 절대 군주가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죠.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절대 복종합니까? 절대 복종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자 군주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게 홉스라는 사람의 사회계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홉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할 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절대 군주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홉스는 성악설 출발점 잘 잡으시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저기 있는 루소 있잖아요. 루소 밑에 있는 학자 잠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이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루소는 홉스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자, 이 사람은 성선설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성선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나죠. 너도 착한 사람, 저기도 착한 사람, 이 친구도 착한 사람, 저도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살 때 있죠. 법과 제도가 없더라도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소는 이 자연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목가적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목가적 상태, 이 목가는 뭐냐면은 그냥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골 마을 보시면 대문이 열려 있고 집안에 있는 가축이 대문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걸 잡아먹고 모른 척합니까? 아니면 집안으로 다 돌려보내줍니까? 다 돌려보내줘야 하시겠죠. 왜냐하면 다 선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목가적 상태를 유지할 텐데 자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이 불평등 관계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불평등 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이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관계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하고 능력이 좋다 나쁘다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선설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선한 사람들인데 여기 이 강의실 복도 기준선 잡아가지고 이쪽은 착한데 부지런하고 능력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고 이쪽은 착하긴 한데 게으르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가난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과 악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별개.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지만 부자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의 구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처럼 불평등 관계가 나타났을 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회계약을 한번 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사회계약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당연히 선한 사람들도 자율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선한 사람들은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당연히 선한 사람들이니까 선하게 행사한다, 악하게 행사한다. 선하게 행사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부자들은 어차피 내가 가진 돈 이거 죽을 때까지 써도 나 혼자 다 못 쓰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제도를 자꾸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야 이거 우리 같이 나눠 쓰자라고 제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땡큐 하면서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미안하니까 거절할 줄 압니까? 거절할 줄 알아요. 아시겠죠? 그럼 서로 나눠주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권을 선한 사람들이 직접 행사했을 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서로 나눠주려고 하고 양보할 줄 알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권을 누구한테 양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은 불평등 관계가 나타나면 자 이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직접 행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직접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형태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쉽게 갑시다. 자 성선설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자 누군가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행사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까? 직접 행사해도 문제될 거 없죠.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자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인정이 안 돼요. 자 왜냐면 여기는 누군가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놈이 통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데 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죠. 저항을 하고 싶어도 저항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저항권
또 행사하지 않겠다, 무조건 복종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고, 여기는 저항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시험에서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성선설, 성악설 잡으시면은 요렇게 쭉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로크입니다. 로크. 자, 이 로크라는 사람은 지금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로크를, 자, 성선설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성무선악설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로크가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책을 썼을 거 아닙니까? 책을 쓰고, 그 다음 후세의 학자들이 로크가 쓴 책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기본 전제가 성선설이구나, 또는 기본 전제가 성무선악설이구나, 이렇게 견해가 나눠진 건데, 이거 죽은 사람 깨워가지고, 당신한테 로크 죽은 사람 있죠? 깨워가지고, 야, 너 성선설이냐, 성무선악설이냐,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의 학자들 견해가 이렇게 틀어진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공부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성무선악설을 가져와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무선악설은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선과 악이 정해진 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하다 보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 내면에 내가 자연권을 선하게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악하게 행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크는 자연 상태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다음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자연권을 유지하기가 불안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이 형님 딱 3명만 보기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만 정확하게 틀 잡아서 정리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자, 여기 있는 로크의 자연 상태는 빼버리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흰색 있죠. 아래 위로 성선설과 성악설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요거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학위 있죠. 석사, 박사 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면 요걸 2시간 공부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는 석박사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순경 되는 게 목적입니까? 순경이죠. 시험 문제 푸는 기술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대학 교수가 아니고 그냥 학원 강사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테크닉 있죠. 기술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요놈이 정확하게 정리됐다라는 전제하에 요놈 하나는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 불안하면 그냥 키워드 따서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성무선악설의 로크는 사회계약을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은, 자, 반틈 쪼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권을 선하게 행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악하게 행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자연권을 악하게 행사하는 부분, 선하게 행사하는 부분, 요렇게 나눈 다음, 자, 자연권을 악하게 행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행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행사하지 말고 군주에게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군주에게 넘겨줄 텐데요. 자, 그럼 요거 잘 보시면 군주에게 전부 양도합니까? 일부만 양도합니까? 일부만 양도하죠. 자연권의 일부 양도. 자, 그럼 여기 있는 군주는, 자, 자연권을 일부만 넘겨받게 되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집니까? 아니면 넘겨받은 만큼의 권력만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넘겨준 만큼의 권력만 가지죠. 자, 그래서 권력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한 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입헌군주제라고도 하고요. 자, 제한군주제, 입헌군주제는 뭐냐? 자, 시민들이 권한을 넘겨주면 넘겨준 만큼의 권력을 가진다라는 뜻이고, 시민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통치를 하는 게 이 제한군주 또는 입헌군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연권을 선하게 행사하는 이 부분은, 자, 누군가에게 양도를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행사를 할 겁니까? 직접 행사를 할 겁니다. 자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이 제한군주가 있잖아요. 또는 입헌군주가 우리가 자연권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통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복종을 할 텐데, 이놈이 가끔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자연권을 양도해주지 않은 부분 있죠. 우리가 직접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주가 자꾸 통치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합니까? 아니면 군주의 통치에 대해서, 야, 그건 넘겨준 적 없잖아. 그쪽은 손대지 마. 라고 저항을 할 겁니까?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군주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로크라는 학자의 사회계약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교과서 42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사회계약서 있죠. 거기 들어가 있는 표의 내용인데, 자, 표에서 이제 학자들이 쓴 책 이름 있죠. 책 이름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털어내시고, 자, 그 다음 자연상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각각의 자연상태를 토대로 사회계약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되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표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암기 못해요 하시겠죠. 그 다음 이건 어떤 법철학이나 사회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이잖아요. 이론. 설명 듣고 이해를 하시면 평생 안 까먹습니다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출발점을 잘 잡아서 끌고 오시면은 홉스하고 루소는 굉장히 쉬워요 하시겠죠. 그 다음 가운데 로크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 선과 악의 부분을 분리시켜 버리면은 요렇게 논리정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이라는 내용이었고, 자, 실제 이제 요 부분보다 우리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거기 밑에 2번 보시면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코헨과 펠드버그라는 학자 이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코헨이라는 학자도 있고 이 펠드버그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 코헨과 펠드버그가 자, 사회계약서를 공부를 해본 거죠. 자, 사회계약서를 공부해 보니까 사회계약설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사회계약설은 잘 보시면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제도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딱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구성원들이 이걸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제도들이 불필요하니까 만들어냅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냅니까? 필요하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경찰이라는 제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거고, 자, 그러면 경찰이라는 제도도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냈으니까 경찰 활동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야 한다 처럼 이 5가지 바람직한 방향점을 제시를 하는 학자들이 여기는 코헨과 펠드버그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요, 경찰 제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냈습니까? 합의해서 만들어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코헨과 펠드버그가 그럼 경찰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제도니까 최소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5가지 기준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정한 접근의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 먼저 좀 쓸게요. 두 번째, 공공의 신뢰 확보.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명과 재산의 보호. 자, 그 다음 네 번째, 협동. 자, 이 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서 팀워크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자, 결국 이게 뭐냐면은, 자, 경찰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니까 경찰 활동은 요 5가지 기준에 맞게 경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이 부분은 보통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교과서 안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례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사례가 제시가 됐을 때 이거 공정한 접근과 관련이 있구나, 또는 공공의 신뢰와 관련이 있구나,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뭐냐면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다라는 논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경찰 제도는 남성들만 경찰 제도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들만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필요로 합니까? 둘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 사이에 합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도가 존재할 수 있고, 만약에 남성만 또는 여성만 경찰 제도를 필요로 했다라면은 한쪽은 그거 만들자, 한쪽은 그거 왜 필요해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럼 제도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남성 여성 사이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도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중에 누구만 필요로 한다? 둘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 합의가 된 거고, 그다음
자,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된 거죠. 그럼 경찰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 남성, 여성 차별하거나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죠.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 일부만 필요로 했던 게 아니고 전부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공정한 접근을 보장을 해주고요. 자, 이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사례에 자, 편들기,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혜택 또는 무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편들기나 서비스 제공의 혜택 무시가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원인이 되어야 하시겠죠. 자, 편들기는 뭐냐면은 경찰이 네 편, 내 편 나눠버리죠. 그 다음에 내 편한테는 잘해주고요. 내 편이 아니면 서비스 제공을 혜택, 게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무시, 서비스 제공을 무시하는 건데요. 자, 어떤 사례들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김순경이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순찰 구역을 자, 이렇게 나눠 보니까 자, 강실 전체를 순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우리 가족이 살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쪽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순찰 시간의 대부분을 어떻게 한다?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구역에 순찰을 집중해 버리는 거 있죠. 내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내 편들게 해버린 거고, 내 가족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제공을 혜택 무시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가족 나옵니다. 가족, 친구, 친척, 동료 경찰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요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경찰관, 부자 동네 편들게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교과서 42페이지 2번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보시면은 자, 처음에 1번 나오죠. 공정한 접근의 보장. 자,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이므로 공정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공정한 접근을 제외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편들기, 서비스 제공의 혜택, 무시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사례 박스 있죠. 케이스 박스 보시면은 자, 일본 유사한 우범 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 업무를 맡은 김순경이 A거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순찰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불균형적 방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다음 두 번째, 친구나 동료 경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자, 응주 단속 중인데 고등학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또는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이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 단속해야 됩니까? 단속할 필요 없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걸렸잖아요. 아유,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떡해. 빨리 가.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기 꺾어서 돌아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니까, 내 친구니까 편들게 해버린 거 있죠. 이게 공정한 접근과 관련이 있고, 밑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관련된 사례요. 자, 그러면 사례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아시겠죠? 한쪽 편들게 하는 건데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경찰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것들 넣으면 아, 이게 어떤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 공정한 접근과 관련된 사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43페이지로 오시면은 가로 2번 공공의 신뢰 확보라고 있죠. 공공의 신뢰 확보. 자, 그러면 이쪽 공공의 신뢰 확보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 여러분들이 있고, 자,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있죠. 그다음 우리 국민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좀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 여러분들한테 이제 짭새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견찰이라고 부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경찰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신뢰해요. 아시겠죠? 자,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민들은 경찰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있냐? 일단 첫 번째,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들은 내가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때 경찰은 모르는 척 할 거다, 아니면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범인을 잡아줄 거다, 범인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 그 과정에서 경찰 여러분들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물리력은 무조건 최대한 행사입니까? 최소한 행사입니까? 최소한 물리력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신고를 했는데 범죄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물리력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행사하면 공공의 신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사례가 요놈 두 개가 사례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밑에 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요거 세 개, 요거 하나, 또는 요거 세 개, 이거 하나 섞어가지고 성질이 다른 거 찾아내봐. 요렇게 나올 텐데, 자, 일단 요거 키워드 아까 뭐 있다 그랬죠?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경찰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자, 요놈들도 사례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교과서 43페이지에 가로 2번 공공의 신뢰 확보 보시면은, 자, 1번의 개념 나오죠. 거기 색깔 들어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준수하시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신뢰에 부합하게 경찰 활동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구체적 사례에서 기억, 국민은 경찰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신뢰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만약에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라고 예를 듭시다.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자연 상태. 자, 그럼 쉽게 법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죠. 경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도둑 맞았을 때, 자, 경찰이 없다면 그거 누가 사건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죠. 경찰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내 집에 도둑이 들면 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경찰에게 맡기기 위해서 경찰을 만들어낸 겁니까? 경찰한테 맡기려고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 사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자, 제가 일주일간 출장을 갔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내 집에 있던 텔레비전이 없어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계약 체결 이전이라면 내 집에 텔레비전 없어졌을 때 이거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된다? 제가 직접 해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던 비 있죠.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던 비가 내가 출장 간 동안 내 텔레비전을 훔쳐가서 사용 중인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경찰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구 빠따 들고 제가 비 집을 찾아가야죠. 빠따 들고 찾아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갑니까? 야, 이 개씨 하면서 그냥 문 박살 내면서 들어갑니까? 박살 내면서 들어가죠. 왜냐하면 경찰 없거든요. 문 박살 내도 재물 손괴죄 이런 거 성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 박살 내고 들어가면 비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튀어났을 때 자초지정을 먼저 설명합니까? 아니면 빠따로 머리부터 깝니까? 맞죠? 내가 왜 찾아왔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엎드려 한 다음에 빠따로 머리부터 까고요. 그 다음에 피 뿜뿜뿜뿜 하고 막 쓰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배때지를 한 번 더 밟아야 됩니까? 배를 한번 팍 욱수로 잔인하네 이 새끼가. 배를 한번 팍 밟고요. 그 다음에 내 텔레비전 찾아서 오면 되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비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싹 다 쓸어가지고 내가 가져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계약 체결 이전입니다. 형법이 없습니다. 경찰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 사례 잘 보시면 야구 빠따 들고 와서 내가 직접 해결했다 나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했다고 나옵니까? 신고해서 해결했다 나오죠. 자, 일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직접 해결할 거다. 우리는 아니면 경찰에게 맡길 거다. 경찰에게 맡길 거다. 자, 이게 공공의 신뢰입니다. 그러려고 경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밑에 니은번 시민은 경찰이 반드시 법 집행할 것을 신뢰한다. 자, 그래서 케이스에 보시면요. 김순경은 절도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을 했다. 건장한 체격의 범인을 보는 순간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저놈 덩치도 너무 크고요. 손에 칼도 들고 있고 내가 저놈을 도저히 제압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난 또 경찰이잖아요. 내 이놈 계속 꺼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쫓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아시겠죠? 쫓는 척만 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자, 국민들은 경찰 여러분들이 쫓는 척만 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라고 신뢰합니까? 아니죠. 반대요. 경찰은 저 도둑놈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리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도둑놈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못했죠. 이게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 자, 그럼 일단 두 개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집에 도둑 들었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합니까? 아니면 신고해서 해결합니까? 신고해서 해결하죠. 그 다음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거 있죠. 쫓는 척만 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거. 공공의 신뢰를 제한 사례고. 자,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은 경찰이 강제력을 최대한 행사한다. 최소한 행사한다. 최소한 행사한다. 자, 그래서 케이스에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1번, 2번 뭐 똑같은데. 자, 1번은 과도한 사용이라고 돼 있고요. 2번. 경찰관 을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에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권총 다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개인 총기 지급될 텐데 그 총은 그냥 폼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겁니까?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거죠. 그럼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도범이 있죠. 또는 강도가 있을 때 강도가 출동한 경찰을 보고 이런 짭새 하면서 칼 들고 막 너네를 찌르려고 달려들어야 하시겠죠. 강도가 칼 들고 경찰 여러분들에게 달려들면 그때는 총 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총 쏴도 돼요. 그럴 때 쏘라고 준 건데 지금은 잘 보시면 칼 들고 달려든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 등 돌리고 도망간다 돼 있습니까? 등 돌리고 도망간다 돼 있죠. 그다음에 도망가는 범인의 등 쪽에다 이렇게 총을 쏴버린 건데 자, 칼 들고 달려드는 범인에게 총을 쏘면은 국민들은 이해를 해요. 경찰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러려고 총기를 지급한 거니까 그때는 총을 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등 돌리고 도망가는 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등 쪽에다 총 쏘는 건 저기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테러범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공권력 집행하는 경찰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등 돌리고 도망가는 범인은 등 쪽에다가 총 쏴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따라가서 잡아야 됩니까? 열심히 따라가서 체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망가는 범인의 등 뒤에다가 총을 쏴버리면 국민들이 그거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필요한 이상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례 3가지만 체크할게요. 자, 일단 자, 우리 집에 도둑 들었죠. 내가 직접 해결합니까? 신고해서 해결합니까? 신고해서 해결하고요. 그다음 쫓는 척만 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등 뒤에다가 총 쏜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례와 관련이 있다? 자, 여기 있는 공공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례.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보기 1번에 부자 동네, 2번에 친척, 그 다음에 3번에 동료경찰관, 4번에 등 뒤에 총 쏜 거 이렇게 나오고 성격이 다른 거 뭐냐 찾아내십시오 하면은 걸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뒤로 오시면은 자, 리을번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해서 나오죠. 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보시면은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는 심심해서 경찰을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경찰은 어떤 수단을 선택을 했냐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집행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쉽게 너네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개의 수단이 있습니까? 여러 개의 수단이 있죠. 집에서 인강 듣는 방법도 있고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 방법도 있고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유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수단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경찰도 마찬가지. 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한 거다? 법 집행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목적과 수단이 서로 경합할 때 목적과 수단이 서로 충돌할 때 당연히 이게 우선입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목적이 우선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이 존재하는 거지 수단을 위해서 목적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경찰 여러분들이 순찰을 돕니다. 순찰 돌고 있는데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가 휙 지나가요. 아시겠죠? 요 놈 보니까 헬멧도 안 썼죠. 중앙선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너무나 들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과속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요놈이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여러분들은 법 집행을 할 겁니다. 난폭 운전자를 단속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단속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난폭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추격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난폭 운전자는 또 돈 내기 싫고 단속되기 싫으니까 계속 도망을 갔고요. 경찰은 끝까지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 무리하게 추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무리하게 추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경찰 여러분들이 법 집행을 하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난폭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됐습니까? 아니면 이거 작살 나버렸습니까? 작살 났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 재산의 보호 관련된 사례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난폭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난폭 운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가 전봇대 들이받고 사망했다 나오면은 아,
법 집행하려다가 목적이 훼손된 경우구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자 가로 3번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서 자 동그라미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있죠. 자 케이스에서 1번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1번 사례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공부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잖아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고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안에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건 대륙법계 이야기고 오늘 하는 이 부분은 영미법계의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 활동의 목적이라고 나왔을 때 사회계약설에 따른 또는 코엔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으니까 이거 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아니지? 해가지고 땡 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놈 풀 때는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협동과 팀워크 보시면은 저기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간의 협동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협동도 중요하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 간의 협동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계약으로 경찰만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소방도 만들어냈고 군대도 만들어냈죠. 그러면 경찰, 소방, 군대라는 이 정부 조직 간에 서로 협동이 잘 돼야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 조직 내부에 구성원 있죠. 구성원. 이 구성원 간에도 협동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전에 있죠. 한 10년쯤 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코엔과 펠드버그는 조직 간의 협동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구성원 간의 협동에 대해서는 자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문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쉽게 합시다. 우리 코엔과 펠드버그 여기 책에 나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조직 간의 협동을 강조하면서 이걸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두 가지 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놈은 어떤 사례가 있냐? 자 교과서 45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케이스의 2번 있죠. 2번 탈주범이 자기 관할 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됩니다. 자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중요 범인이 나타났다라는 첩보를 입수했죠. 그럼 상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경찰관들과 합동해가지고 도주로 차단하고 포위망 좁혀가면서 이렇게 검거작전 펼쳤으면 충분히 체포가 가능했는데 그냥 내 혼자 단독 검거해가지고 승진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검거하려다가 놓쳐버리죠. 이게 협동 팀워크의 실패. 자 협동 팀워크를 저해하는 사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가로번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경찰은 우리 사회 전체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놈을 제가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 사회 전체의 필요, 사회 전체의 이익 표현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났었냐면은 경찰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안 돼요. 그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이므로 협동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필요라고 나오면 뭐가 붙어야 된다? 저기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이 붙어야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나오면 뭐가 붙어야 된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요게 붙어야 됩니다. 그럼 자,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경찰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에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우리 김순경은요. 김순경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 김순경을 굉장히 괴롭히고 두드려 패고 학대를 했었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경찰이 됐죠. 경찰이 되고 나서 이제 112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 자, 근무자들 빨리 출동하십시오라고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우리 김순경은 현장에 출동하면서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현장에 가보면 피해자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해자는 당연히 누구일 거다?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으니까 가해자는 아버지 또는 남편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요. 그다음 아이들이나 아내는 또는 엄마는 당연히 뭐다? 피해자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 사건 조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내 또는 엄마 또는 자녀들에게 감정이입이 돼버려 가지고 자 수사를 하게 되는 게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에 실패하는 사례인데, 자 여러분들 실제 가해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는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현장에 출동했더니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을 아내가 빠따로 내려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는 현장에 가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사건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로번에 케이스 있죠.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 자 1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김 경장은 가정 문제의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폭력 관련 사건 처리 시에 항상 여성 쪽의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순경은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다. 자 1번 2번 전부 다 뭡니까? 경험에서 시작하잖아요. 땡땡한 경험이 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남겨준 유품이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릴 때 절도 도둑을 맞은 거죠. 자 그럼 나중에 경찰 되고 나서 있잖아요. 다른 범죄 있지. 살인, 강도, 강간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인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절도범만 보면 머리가 빡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아끼던 물건을 도둑 맞은 경험 때문에 절도범에 대해서만 유독 어떻게 합니까? 그냥 쥐어받고 이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새끼 이러면서 막 뭐 학대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뭐 때문이죠? 개인 경험이잖아요. 경험. 자 이런 것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에 실패한 사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사례만 다시 좀 체크할게요. 자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경찰관, 또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사례들이 나올 거고, 공공의 신뢰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일단 집에 도둑 들었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한다, 신고해서 해결한다, 신고. 그다음 자 쫓는 척만 하고 내버려 두죠. 무서워서 쫓는 척만 하고 내버려 뒀고, 그다음 도망가는 범인의 등 뒤에다가 총을 쏴버린 게 공공의 신뢰. 그다음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격을 하다가 난폭 운전자가 전보대 들이받고 사망하죠. 그다음 협동은 단독 검거하려다가 실패했죠. 마지막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는 자 학대의 경험, 가정폭력 경험이나 절도 경험, 본인의 경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있죠. 내가 어릴 때 학대 당했던 경험, 절도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 여성 편을 들고 하는 거 편들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편들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부분들은 너네가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례는 이거, 이 사례는 이거. 예전부터 문제를 그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 경험 있죠? 김순경이 절도 경험, 가정폭력 경험 이렇게 나오면 그거 편들기입니까? 아니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입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설 그다음에 관련 내용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사회계약설 그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래도 이쪽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훨씬 자주 출제되니까 자 요런 놈들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객관적 윤리질서와 법이라고 나올 텐데 해당 부분부터 교과서 뒤로 쭉 넘어오셔가지고 저기 보자 60페이지까지요. 60페이지까지는 복습할 때 보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이건 나중에 심화이론 때 따로 해드릴 부분이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복습할 때 전부 다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찰의 의 부분은 요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요. 경찰의 의 부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잠깐 체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경찰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게 경찰 개념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였냐면은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했죠.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시대 구분하셔가지고 자 어떤 부분들이 떨어져 나갔고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었느냐 이런 거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기준에 따라 경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의 목적 임무 수단이라고 해서 공공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했죠. 자, 그 다음, 자, 그 뒤로 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부패,
그다음 부패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오늘 사회계약서까지 이렇게 쭉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 전체 부분이 이제 경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교과서 70페이지로 갑니다. 70페이지. 자, 오시면 제2장의 법학이라고 있죠. 경찰 법학.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철학적인 부분 또 이론적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법 공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 공부 지금 시작하면은 앞으로 진도 끝날 때까지 거의 뭐만 합니까? 계속 무슨 법 몇 조 몇 항, 무슨 법 몇 조 몇 항 공부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70페이지 제2장 법학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